안녕하십니까. 정대영입니다. 저는 그 송현경제연구소라고 민간 경제연구소인데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퇴직하고 2012년에 퇴직했으면 꽤 됐죠. 퇴직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해보자. 그래서 생각도 해보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냥 쭉 오래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충남 도고라고 좀 잘 모르시죠? 도고라고 이렇게 서울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방에서 집 겸 사무실을 하면서 농사도 좀 짓고 경제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요새 가장 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뵙는 분도 있으니까 저 유튜브 하고 있는 유튜브 이름이 알고 살자. 관심 하나는 말한 대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고 살자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계속 또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제 일본과 경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이제 더 뜨거운 이슈가 그냥 조국 이슈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바람에 지금은 이게 물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은 한번 잘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국 경제에 대해서 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 한국 경제에 대한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도 있고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제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때문에 이제 일본 경제 전쟁 얘기하면서 주로 이제 편하게 여기와 연관되는 한국 경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얘기를 재밌게 그냥 옛날 얘기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본 결과 결국은 이것은 짧게 끝내면 안 되겠다. 장기전으로 가서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강의가 또 기회가 주어져서 또 너무 고맙고요.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제전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보통 언론에서 보면은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최악의 사태라고 하는데 이 깊이 들여다 보면은 이게 1880년대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침략할 때, 시작을 할 때죠. 강화도부터 와서 침략을 할 때 이때와 어떤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일본은 지금까지 쭉 그냥 관행적으로 오고 했던 국제 무역 질서나 경제 질서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또 한국 경제가 가장 약한 부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지금 이런 경제 문제 때문에 동북아의 어떤 정치라든가 경제, 외교, 안보 이런 질서가 또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경제 외에 정치나 안보 이런 건 잘 모르지만은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전쟁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 이번 경제 전쟁은 사실 일본도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일본은 경제의 덩치가 크고 그리고 일본은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출이 비중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내수 중심의 국가입니다. 일본은.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겠지만 그래도 일본도 피해가 없는 게 아닌데 일본이 자기 이렇게 경제 피해를 보면서까지 왜 이런 전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번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한번 이게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은 그냥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1965년에 이제 한일 협정에 대한 그 인식이 이제 한국에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한일 협정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협정을 맺은 거예요. 즉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36년 지배한 사실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변한 게 없어요. 그건 불법이고 침략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하고 일제가 침략을 한 건.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합법적인 절차다. 고종이 사인하고 그때 법이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36년간 지배한 것은 그냥 합법적인 절차를 가져서 그냥 다른 나라를 이렇게 그냥 뭐랄까 병합하고 뭐 그냥 이렇게 같이 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을 한다 하더라도 배상이나 보상할 건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뭐 그때 청구권 문제, 뭐 배상 문제, 보상 문제가 있는데 그때 그 협상을 할 때 일본이 들고 나온 게 뭐였냐면은 거기 이제 일제 36년 동안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일본 사람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방되고 일본을 떠나면서 재산을 다 놓고 갔어요. 그리고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1945년 남한의 경우, 북한도 마찬가지일 텐데 남한의 경우에는 미군정이 전부 일단 압수했어요. 압수한 다음에 1949년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들어섰죠. 들어선 다음에 한국 정부한테 넘겨줬어요.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을 전부. 그런데 이제 일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그거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대부분 민간인 거니까. 국가가 뭐 일본 정부가 소유했던 거라면은 뭐 한국 정부나 미군 정한테 주는 건 좋지만 일본 민간인이 소유했던 것은 그건 뭐 우리가 전시 적대국이라도 민간인 소유한 재산은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한국하고 일본이 관계, 그때는 조선이겠죠. 그 관계는 뭐 적국도 아니고 같은 나라였는데 우리가 철수한 건데 민간인 것은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을 할 때 일본이 주장대로 한다면 일본이 받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뭐 그럴 정도로 이 협정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무상 2억 불, 유상 3억 불 해서 이렇게 협정이 됐죠. 그런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서로 이제 일단은 답이 안 나오지만 합의는 안 됐지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런 상태로 해서 어정쩡한 상태가 되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합의가 안 된 상태를 우리는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부터 이걸 다시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주장했던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거고 그건 불법이었고 그때 민간인이나 했던 이런 모든 보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다시 이제 하고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 건데 일본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문제의 하여튼 겉으로 드러난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원인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한미일 동맹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 일본하고 여기 미국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한국은 동맹은 없지만 서로 이렇게 양쪽이 동맹이니까 서로 이렇게 수학으로 계산하면은 동맹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예전에도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미국의 어떤 방위 전략이 이렇게 인도 태평양 방위선으로 하면서 주요 핵심 국가를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이제 두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안보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서열이 확실히 나는 거죠. 그런 서열이 확실히 나는 것을 일본이 또 분명히 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동물들 세계, 개나 고양이 세계에 가면은 모아놓으면 지들이 다툼을 해서 딱 서열을 매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을 길들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한테 양해를 구한 거다. 우리가 이제 이참에 한국 좀 길 좀 드리겠다. 이러한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일본이 경제 부진이 이제 있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대외로 자기 내부의 문제를 대외로 해소하기 위한 거다.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통일 한국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가 계속 현재까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통일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두려움은 일본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한하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국가 간인데 북한은 일본하고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어쨌든 일본의 식민지였었잖아요. 뭐 같이 식민지였었는데 이게 국교도 이렇게 없고 식민지 관계도 청산이 안 된 북한이 지금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단하잖아요. 일본에서 본다면 경제력은 형편없지만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기의 생명줄을 줄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껄끄럽고 두렵고 힘든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통일이 됐을 때의 한국을 생각해 본다면 일본은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일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 IT 산업, 삼성전자라든가, 현대반도체, SK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 IT 산업이 이제 세계를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첫 번째가 가장 드러난 거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섞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하여튼 전쟁의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쟁은 현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본다면 전쟁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일어나는 게 맞는 거고, 또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주 작은 사건, 누가 누구를 암살한다거나 1차 대전 보면은 이런 작은 사건에서 촉발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했으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을 이겨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전에 우리가 대비가 잘 돼 있는지 한번 살짝 짚어보겠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잘 알잖아요. 이게 일본이 여러 번 길 열어달라, 침략 의도를 다 얘기했는데도 우리끼리 싸우다가 오느니 안 오느니 싸우다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당한 게 임진왜란이었고, 6.25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6.25도 침략 징후는 많았는데 비슷했던 것 같고, 우리가 참 이때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랬던 것 같고, 이번도 일본은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다 언론에 났고 됐으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대비는 굉장히 부족했다. 아주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월 4일 날 수출 규제를 했어요. 그때는 설마 하다 당한 거겠죠. 그럼 여기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대응책을 발표했는데, 그때 내가 보고 나서 이건 완전히 정부 대응이 아마추어 같았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갖고. 그러면은 이렇게 기재부 장관이 와서 하는데 그때 혼자 얘기했고, 그러면 주위에 이렇게 다른 주요 부처들의 차관이나 장관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정책이 빠진 게 뭐냐면 주식과 외환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금융은 아주 민감한 생물과 같아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런 나쁜 뉴스, 쇼크가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고 막 급작스럽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책이 없더라도 립 서비스라도 여기 이제 금감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한국은행 중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준비는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늘상 그건 컨틴전시 플랜에 어떤 거 발표하겠다 다 얘기돼 있어요. 공매도 규제할 거다, 할 거다, 돈 풀겠다, 이렇게 딱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그거 가서 읽어주면 되거든요. 그것도 안 했어요. 왜 이걸 안 할까? 이거 돈 드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힘드는 일도 아니에요.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와서 몇 명 나와서 그때 나와서 한 30분만 얘기해주면 돼요. 근데 그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그냥 주식시장 난리나고 코스닥 시장 매매 중지시키고 사이드카 발동하고 환율 폭등하고, 그러고 며칠 지나요. 그러더니 결국은 8월 7일 날 대책이 나와. 그 대책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말한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에요. 립 서비스. 그러고 조금 안정되죠. 사실 이게 사람들은 특히 돈이 흐르면 굉장히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건데, 왜 이런 것들 그날 8월 2일 날
했으면 그냥 훨씬 더 금융시장은 훨씬 더 부드러웠을 텐데 조금은 출렁거리긴 당연히 출렁거리지만 훨씬 적었을 텐데 왜 이런 정도도 못할까? 이 정부가 아직은 너무 아마추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거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로 나왔던 게 뭐 민주연구원에선가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니까 뭐 이번 경제선제 수출 규제는 내년 선거에 민주당한테 유리할 거다 뭐 이런 거 뭐 보고서 이렇게 막 신문에 나오고 결국 전쟁 이거 터졌을 때 핵심 멤버들은 이 나라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당 표만 계산했다는 게 아마 뭐 안 나왔지만 한국당도 계산했을 거예요. 민주당은 어떻게 운 나빠서 그게 한 것이 드러난 거지.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 와서 이제 언론이 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하니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뭐 불필요한 과잉 대응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여튼 진다면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한 경제 종속이 굉장히 심합니다. 알죠? 우리가 한 1년에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일본에 계속 내요. 그리고 지금까지 1965년 이후 지금까지 단 1년도 우리가 일본한테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모이면 아마 통계를 대충 봤는데 6천억 달러가 넘을 거예요. 6천억 달러.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 벌어서 다 일본에 갖다 주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돈 벌고 중국에서 돈 벌어갖고 다 일본에 갖다 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내는 나라는 중동국가, 산유국가뿐이 외에는 없어요. 대부분 흑자를 냅니다. 우리가. 아니면 적자를 내다 작게. 어떤 때는 흑자, 어떤 때는 적자. 유럽 같은 데는 아주 균형이 잘 맞아서 어떤 때는 흑자, 어떤 때는 적자. 뭐 독일에는 좀 항상 적자가 많은데 일본, 유럽 전체로 보면은 뭐 그게 사실 국가 간에 맞는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어서 막 떠드는 것도 말이 돼요, 그건. 사실 무역은 서로 호혜적인 무역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 원유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한은 균형이 맞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한 몇 년은 어떤 경제 구조나 뭐 이런 산업 구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지금 1965년부터면 한 50년인가요? 54년이네요. 그죠? 60년 가까이 동안 한 번도 흑자를 한갑이 되도록 사람으로 치면 그렇게 흑자를 못 내고 그게 누적 적자가 6천억인데 이게 경제 종속이죠. 뭐. 그대로 경제 종속입니다. 뭐 그런데 저도 뭐 일본을 자주 안 갑니다. 일본은 참 가기 싫어서 지금 제가 뭐 참 해외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본은 딱 2번 갔어요. 1990년대 한 번 가고 그 동경 쪽에 한번 잠깐 출장 삼아 한 3, 4일 갔던 것 같고 한 4, 5년 전에 오키나와를 한번 갔습니다. 그 오키나와는 놀러 간 건 아니고 그때 제가 또 다른 일로 경제 말고 다른 일 나중에 좀 오늘 할 얘기 할 건데 술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술 오키나와에 유명한 술이 있어요. 그 아와모리라는 술이 있는데 그 술에를 좀 오키나와 술을 한번 우리가 좀 배울 게 없나 해서 한번 딱 2번 가봤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일본 내 요새 그래서 제가 좀 막 유튜브나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의 혐한 현상이 이게 보통 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책방에 가면은 서점에 가면은 혐한 서적만 모아놓은 코너가 따로 있고, 예? 그리고 이 TV도 뭐 이렇게 공중파, 그러니까 케이블 TV도 아니고 공중파에서 그냥 혐한을 계속 하는 프로가 그냥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그리고 뭐 잡지, 언론 이런 게 많고, 그래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제가 유럽이나 뭐 유럽 이렇게 다녀보면 이 미국이나 유럽 저거 선진국에서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하나가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2번째, 당신은 인종차별주의다. 이 2말은 자기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 인종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응? 프랑스나 독일 사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절대 표 안 내려고 하고요. 그 말을 듣는 걸 가장 자기 인격에 대한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떤 나라를 어떤 민족을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나가서 뭐 이들이 뭐 한다, 나쁘다, 뭐 쓰레기 같다, 뭐 이런 건 안 해요.
그리고 뭐 술자리에서 사석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 다 뭐 친구들끼리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절대 공공의 장소, 드러난 데에서는 어떤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를 그렇게 그 어떤 여기 뭐 인종차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없으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응? 근데 일본은 해요, 그걸. 국회의원도 나와서 하고, 교수도 나와서 하고, 공중파 TV에다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가 볼 때는 정상국가가 아니에요. 이거 혐한 현상 하나를 볼 때는. 혐한 현상은 일본에서 없어야 되는 거예요. 혐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개인이 속으로 갖고 있는 건 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다 있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대중 앞에서 어떤 TV나 이런 언론이나 이런 공개된 이런 일종의 공기를 통해서, 사회적 공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정상국가입니다. 인종주의가. 그런데 일본은 이게 일반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일본에 대한 혐한 그 한국에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히틀러 인종주의하고 거의 같아요. 좀 숫자만 작고 일본에서 이렇게 광기화 안 돼서 그렇지 잘못되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광기처럼. 아주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 좀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뭐 좀 옆으로 빗나가는 거지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흔히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도 뛰어나지만 이 동북아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저는 늘상 제가 유럽에서 얘기할 때 있을 때 유럽 사람들 얘기할 때 한국뿐이 없다. 뭐 걔들 거의 동의합니다. 유럽에서 적어도 이렇게 건전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동북아에서 민주주의를 한 나라는 한국뿐이 없다고 해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EU FTA를 체결했죠, 그죠? 일본하고는 아직 체결했는지 최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먼저 했습니다. 미국하고 FTA보다 먼저 했죠. 그 FTA 체결할 때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FTA는 경제적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인류 이런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하는 거다라고 유럽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일본하고는 안 한다, 당분간. 왜냐하면 일본은 자기네들 볼 때는 어떤 그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기 어려운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본은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FTA를 해도 유럽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옆으로 갔는데 그렇다. 그래서 일본이 하여튼 혐한 현상은 이게 참 문제가 심한 거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걔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이 혐한 현상은 비정상이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사람 만나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니들 혐한 현상, 니들은 정상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니들 스스로 해결 못하면은 니들은 국제무대에서 말할 자격이 없는 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해도 됩니다.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똑같이 한 대로. 근데 이거 왜 했어요? 우리 수출 업체만 귀찮지. 이래도 일본 비기 싫어도 하나 더 팔아먹어야지, 일본한테. 저러고 일본한테 아프지도 않아요. 응? 일본 아까 말한 대로 수출 수입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수출 업체만 나쁜 거다. 뭐 지소미아 종류. 이건 뭐 상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쪽 군사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이제 독도 방어 훈련을 굉장히 세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요. 저걸 왜 했나?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그죠? 우리 땅인데 뭐 우리 땅이라고 해서 주장할 필요가 왜 있어요? 그냥 우리 땅 독도 문제는 저는 그냥 문외한인데 독도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거니까 딱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우리 많이 가고 조용히 떠들지도 말고 우리 건데 우리 땅인데 뭐 니들이 그러냐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부터 생각했던 문제인데 혼자만 생각했던 문제인데 최근에 그런 얘기해 보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대 있을 때. 군대에서 상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 이렇게 한 11시쯤 넘으면 새벽까지 전화통 앞에서 졸다 깨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괜히 그냥 온갖 잡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때 많이 생각했던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은 그때 우리 1차적인 적국이지만 일본하고 관계가 어떨까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만약에 독도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 일본 뭐 국회의원 누가 독도 공격해서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고 신문에 났대요. 그죠? 보셨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때부터 생각했던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독도를 공격하면 거기서 전쟁하면 우리가 별 유리할 게 없습니다. 독도에서 공중전을 하거나 해상전전을 하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땅을 공격한 건 전쟁입니다. 그죠? 진짜 그 무력 전쟁.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바로 대마도나 일본 본토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능한 어떻게든 지상군을 보내야 됩니다. 육군을. 육군이 만약에 일본에 상륙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전쟁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독도나 울릉도를 섬을 뺏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 본토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점령하면 협상하면 우리가 유리하죠. 훨씬 유리합니다. 섬 뺏긴 거에 좋습니까? 본토를 뺏은 게 유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독도 강화 훈련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세미나 같은 걸 해서 이런 정보를 흘려야 돼요. 독도 치면 우리는 큐슈나 그냥 본토 공격한다. 우리 땅인데, 응? 우리 땅을 공격하면 그렇게 하면은 일본이 절대 돌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잘 모르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상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중재가 있죠, 그죠? 미국의 중재는 이건 뭐 크게 기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중재가 돼도 우리한테 유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중요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보다는 덜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징용 배상 문제의 협상과 외교적 노력 문제 이런 것은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징용 오신 분들한테 돈을 주고 우리 돈으로 주고 뭐 일본의 사죄를 받자 뭐 이런들 많이 신문에 나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봉합일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한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이 뭐냐? 하나는 이제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이다. 결국 우리가 이 일본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건 부품 소재 산업이거든요. 이번에 또 일본이 공격한 것도 수출 규제한 것도 부품 소재 산업입니다. 부품하고 소재를 수출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갖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이를 뒷받침할 극일 운동이다. 일본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품 소재 산업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러분들 뭐 이게 나이가 이렇게 젊으신 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부품 소재 산업은 제가 한참 젊어서 여러분들 30대, 20대, 30대 막 일할 때 그때 엄청난 부여였어요. 1980년대. 80년대생 많죠. 아니 90년대생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때부터 부품 소재 산업을 키워야 된다. 진짜 오래된 과제입니다. 이것은. 그때 여기 나온 기술 인력 개발에 대한 세제 해액 공제와 손비 인정 확대, 벤처 캐피탈 회사, 뭐 중소창업 투자 회사 쫙 이거 핵심만 쓴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이게 1980년대 초반부터 다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려면은 더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사실은 아직까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품 소재 산업이 발달하면은 제조업은 부가가치율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20% 정도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한 30%, 걔들은 30% 정도 돼요. 한 10%포인트가 낮은 거죠. 이게 계속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개선이 안 된다. 그럼 이러한 제도들이 되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한 10년, 20년 노력했을 겁니다. 한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했어요. 20년간은. 80년대는 진짜 열심히 했고 90년대도 상당히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왜 우리나라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하지 못할까? 이런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뭐 한국경제 미필적고이나 그다음에 한국경제 대안찾기에도 잘 보면은 부품 소재 산업을 키워야만 된다는 걸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이것은 고질화돼서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 첫째가 이제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 특히 우리는 교수, 관료, 의사 이게 다 이거 어떻게 보면 나라가 돈을 주는 거예요. 뭐 관료는 정부 월급을 공무원이고 교수도 거의 다 재정으로 월급을 줍니다. 의사는 민간 것이 아니죠. 의사의 수입이 대부분이 의료보험에서 나와요. 의료보험도 다 세금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수가 과도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우수 인재가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 제조업 위기가 없는 거, 독일이 뭐 부품 산업도 발전하고 자동차 산업도 발전해, 화학 산업 발전의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와 화학 회사의 엔지니어의 월급이 의사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수 인재가 다 그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의사의 월급이 삼성전자 엔지니어랑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하고 의사의 월급하고 얼마 차이가 날까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엔지니어는 한 50대 중반이면 그 다음에는 자리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뭐 의사들은 뭐 자기 건강이 허락하는 할 수 있잖아요. 월급 차이도 엄청나고. 누가 삼성전자 가서 여기 학에서 의사 되려고 하지, 동일한 조건이면. 근데 하물며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더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런 부품 수선이 발전을 못한다. 두 번째, 이게 부동산 가격입니다. 계속 올라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제조 공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서울 주변에 물레동이라는 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모를 겁니다. 옛날 물레동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건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면 조그만 공장들이 철공장, 주물공장 뭐 엄청 지금도 조금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60대 중반, 70대 사람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옛날 얘기 많이 해요. 가면 옛날에 여기서 뭐 만들고 했다는 얘기들을. 근데 거기 결국 다 개발되고 아파트 되고 하면서 떠나요. 그러면은 공장이 유지를 하려면 가능한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술이 축적이 되거든요. 특히 부품 소재 산업은. 근데 뭐 여기가 아파트 되면 내가 돈 맞았는데 이거 공장 또 하나 그냥 편하게 살지 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냥 공장을 빌려서 했던 사람은 뭐 그냥 터전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아마 이 부품 소재 산업이 오랫동안 계속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굉장히 큰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복잡하고 불투명한 규제와 정치권 등이 반기업 정서. 우리 규제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또 정치권 또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을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말로는 뭐 중소기업하고 뭐 한다지만은 우리는 이게 이제 기업 하시는 분하고 기업 하시는 사람들의 생각을 뭐냐면 이게 정치권에서 볼 때는 자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본과 노동 이런 어떤 진영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편에 선다면은 자본을 가진 사람, 결국 기업하는 사람은 다 자본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적게나 크게나.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국민 대다수가 사농공상이라는 옛날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예요? 농업, 공상입니다. 맨 아래 두 개.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든 자기 애들을 뭐 시키겠어요? 교수 시키려고 하고, 의사 시키려고 하고, 관료 시키려고 하고, 뭐 안 되면 정치라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지 기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주변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 중에서 자기 자식들이 안 하려고 그래서 이걸 넘겨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다 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 그다음에 연구개발 지원 자금. 우리가 연구개발 지원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갖고 있지를 못해요. 이걸 어떻게 좀 제대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가는 거. 이건 또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뭐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돈은 많이 가는 제대로 안 간다.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삼성이나 뭐 저기 하이닉스 이런 데는 뭐 대부분 어떻게든지 부품을 조달할 겁니다. 근데 그 삼성이나 이런 데서 부품 조달했다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결국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바뀌어야 되고 결국 그 바뀐 결과는 뭘로 나타나죠?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20%인데 25%가 되거나 이렇게 높아져야 그게 사실은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가 핵심 부품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뭐 좀 우리 스스로 생산할 수 있고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좀 가져올 수 있고 이런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부품 소재 산업은 이렇게 이제 한번 접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후 재팬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극일 운동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 뭐 처음에 지금 뭐 일부 언론은 노후 재팬 운동 시작됐을 때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하는데 저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뭐 이거 꼭 하자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히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을 해야 돼요. 앞에서 본다시피 이 직업 간 과당 보상자, 부동산 문제 지금 이 우리가 국민의 어떤 지원을 바싹 받은 촛불의 지원을 받은 그 문재인 정부가 집값은 확 올려놨죠. 부동산은 더 올려놨습니다. 이 얼마나 못된 거예요. 이거 정부가 정치가 잘못해서 올라간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는 의지가 확고했다면 이거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잡는 거. 근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아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정책을 막 쓰는 거예요. 절대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럼 집값이 오르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집값 잡으려고 뭐 이상한 정책 막 그냥 부동산 대책이라고 한 10페이지 나오는 데가 보면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집값을 계속 올렸잖아요. 경제는 거짓말 잘 안 합니다. 그 집값 올라갔다는 건 정책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아서는 못 한다. 결국 저는 노후 재팬 운동 같은 이런 게 있어서 국민을 깨우고 정치권을 자극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들여다보면 부품 소재 산업 발전이 뭐예요? 결국은 일본 물건 안 쓰는 거예요. 일본 부품 안 쓰는 겁니다. 결국 일본 노후 재팬 운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우리가 쓸 카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노후 재팬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끔 뭐 옛날부터 이게 뭐 위안부 사건, 독도 문제 사건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본한테 경제 종속이 돼 있고 맨날 뭐 열심히 일해서 다 일본한테 갖다 바치는 구조인데 왜 그게 그냥 일본 거 좋아하고 일본 가고 일본 술 사 먹고 왜 그럴까? 참 배알도 없는 민족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노후 재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아마 뭐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노후 재팬 운동 일본 애들이 금방 식을 거야. 옛날에 많이 했어요. 뭐 옛날 위안부 사건 터지고 독도 문제 터지면 한두 달 하다 그냥 사라져 버렸지. 지금도 그게 또 된다면 아마 뭐 일본 사람이 한국 굉장히 우습게 볼 겁니다. 그리고 혐한 운동 갖고 일본 계속 갖고 놀 거예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노후 재팬 운동이 단순히 일본 상무 불매나 일본 관광의 안하기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에 스며 있는 일제 잔재를 털어버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걸 한번 들어보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우리 8월 초 여당 대표가 일시집에서 술 먹은 거 알죠, 그죠? 신문에 다 크게 났으니까 이때 한참 뭐 노후 재팬 운동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얘기한 게 뭐예요? 이제 뭐 일시집을 갔죠. 그다음에 청주를 먹었는데 사케를 먹었는데 그게 일제 사케를 먹었느냐? 국산 청주냐 갖고 싸웠어요. 근데 이걸 딱 들여다보면 다 우스운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기모노를 입고 놀았는데 내가 기모노가 일본산 기모노냐 내가 국내 한국에서 만든 기모노냐 갖고 입고 놀았다고 똑같다. 즉 국내에서 파는 청주는 다 일본식 술이다. 슬픈 얘기입니다. 제가 술을 조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술 공부를 하고 제가 하나 여기 한국은행을 퇴직하고 하나 경제연구소를 먼저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다가 또 하나 제가 사단법인 우리술문화원이라는 술
관련 조직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거기 제가 이제 이사장 하면서 이것도 꽤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술 공부를 해보니까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 술 보면 세상에 이상한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음주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다 이런 거 다 알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 고구려 탄생 설화를 보면은 그 저기 그 누구지 그 해모수가 술 갖고 유화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주몽을 놨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술을 즐겨 먹는데, 근데 한국 술은 뭐예요? 싸구려입니다. 소주, 그다음 막걸리 이거 다 1,000원짜리 술이에요. 달러로 1달러짜리 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특히 유럽에서는 이게 밥을 먹고 외국 사람이 밥을 먹으면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먹어요. 그럼 1시간은 비즈니스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제 얘기를 합니다. 금융 얘기, 세계 경제나 뭐 한국 경제, 그 다음에 세계 금융 얘기 하고 그거 2시간 내내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음식 얘기, 술 얘기입니다. 술 얘기 나오면 되게 와인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걔들이 또 물어보는 게 한국의 뭐 대표하는 술이 뭐냐? 이걸 한국의 대표하는 술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소주죠. 그럼 소주는 이제 걔들이 뭐 값이 얼마냐? 그러면 원 버틀 퍼 $1다. $1 퍼 버틀. 그러면 바스는 몰라갖고요. 세상에 그런 술 있냐? 근데 우리는 한국 술은 참 특별하다. 이 소주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동자가 똑같이 같은 술을 먹는다. 그러니까 얘기가 된다. 그 특별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것뿐이요. 술 얘기랑 다 그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우리 술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 술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술 진짜 좋고 다양하고 훌륭한데 이것도 일본이 망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여튼 국산 청주는 국내에서 만드는 전부 일본식 술입니다. 왜냐하면 주세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식으로 만들어야 청주라는 이름을 붙여요. 우리식으로 만들면 청주라고 이름을 못 붙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청주는 없냐? 왜 없겠어요? 우리가 청탁을 불문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보면은 청주 얘기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청주는 이제 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먹고 좀 부자들이 먹었는데 점점 이제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청주를 먹는 사람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딱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주세법을 만들어요. 주세령. 그때는 총독부니까 주세령을 만듭니다. 요 이전에는 한국은 주세가 없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는 술은 나라마다 틀린데 일본하고 중국은 주세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주세가 없이 그냥 다 만들어 먹으면 돼요. 뭐 김치 만드는 거 똑같아요. 술도 그렇게 우리 술 문화는 그래 가양주 문화라고 해요. 집에서 담아 먹는 술인데 일본이 보니까 이걸 자기네식으로 주세령을 만들어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못 만들게 하고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뭐 식민 통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자기네도 청주가 있어요. 일본 사케가 있고 한국에도 청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법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같이 청주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건 청주로 하고 일본식으로 만드는 건. 그리고 이제 한국식으로 만드는 누룩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술이 전통은 누룩을 쓰는 거거든요. 한국식으로 만드는 청주는 약주라 해라. 그 주세는 바꿨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대로 돼요. 그냥 웃기는 법이죠. 법도 아니에요. 주세법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제가 칼럼도 쓰고 뭐 그 담당 공무원들 국장들 만나면 기재부 세제실 소관이거든요. 만나면 이런 거 좀 바꿔라. 안 바꿔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더라고 내가 참. 이건 이거 국회가 할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지 뭐 장관이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세령이 시행령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19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은 어떻게 돼요?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에서 2018년에 작년인가? 그때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2017년에 했구나. 작년 겨울에 여기서 주세령 100년을 맞아서 우리 술을 어떻게 술 산업을 키울까? 그게 뭐 국회의원들 몇 명 오고 뭐 또 뭐 이렇게 했지만 바뀌는 게 없어요. 세상이 참 바뀌기 어렵다. 이게 쉬운 것도. 이건 뭐 참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쉬운 건데 안 바뀐다.
그리고 이제 수제맥주, 요새 여러분들 전문 사람 유행하는 수제맥주 있죠? 뭐 수제맥주도 뭐 술이 다양성이 있어 좋아지는데, 그 수제맥주는 문제가 뭐냐면 원료가 100%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별로 기여가 안 돼요. 뭐 그 메가도 수입, 호프도 수입, 만드는 보리도 수입. 우리 술은 다 우리 걸로 만들어요. 쌀, 그 다음에 누룩, 물. 보통 그 독일 같으면 독일의 맥주 순수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그죠? 독일의 맥주는 뭐 보리, 메가, 효모, 호프, 물 요거만 갖고 만들게 돼 있고, 우리는 뭐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쌀, 누룩, 물로만 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술을 만들고 이렇게 진짜 우리 술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괜히 힘들어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 여름에 옆으로 좀 잠깐 나가면 한 보름 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부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조국 씨랑 굉장히 커리어가 비슷해요. 서울법대 나오고 헌법 전공이고 로스쿨 교수하고 이 사람은 변호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10년 전에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술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로스쿨 교수를 사표를 내고 홍천에 갔습니다. 홍천에 가서 이제 내가 우리 술 산업을 일으키겠다. 이제 이 우리 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병 활동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막 울분이 터지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들어봐도 이게 현실이에요.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그분이 가서 이제 홍천에 가서 예술이라고 예술 이름 멋있죠. 예술이라고 쳐보면 압니다. 예술 치면은 아주 예쁜 양조장이 나옵니다. 10년간 했어요. 거의 10년, 9년 하신 것 같다. 근데 괜히 힘들어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힘들어하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술이 이렇게 크게 하는 게 그 길 운동인데, 이 술도 하나 어려운데 이 부품 소재나 하면 더 어려운 거거든요. 참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시민단체가 하나 있다 한다면 그 길 운동을 좀 제대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잘 모아서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하나 생겨졌으면 저도 열심히 돈도 내고 도와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갔는데,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 이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이거다. 그리고 또 이게 경제 전쟁뿐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한국 경제를 지속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일본을 또 추월할 수 있는 우리가 또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베가 우리한테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다.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겠지만은, 그리고 이것은 절대 뭐 구호나 자금 지원, 그 단기간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1980년대 제 젊었을 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제가 열심히 했어요. 뭐 진짜 뭐 기업들도 많이 찾아가서 해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좀 더 열심히 할 때였어요. 지금보다는. 그런데도 잘 안 됐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기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축적의 시간,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기술 축적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쟁과 같은 절박함이 있으면은 좀 유리할 수 있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번 경제 전쟁은 일본에 대한 경제 종속이 끝나야 전쟁이 끝나는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이 뭐 외교나 뭐 어떻게 해서 좀 마무리되는 듯 해 보여도 실제 노재팬 운동은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그래서 계속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강해지는데, 강한 경제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평화통일이니 자주국방이니 독자유도 다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평화통일, 자주국방, 국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변하는 동북아에서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변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 경제를 강화하고 튼튼하고 해야 하는 길인데, 실제 제가 볼 때 한국 경제 미래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저도 이번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데 꽤 기여한 사람이에요. 뭐 막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막 대통령 되기 직전 막 됐을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국 경제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막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집값은 더 오르고, 막 경제는 더 나빠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막 뭐 되지도 않는 통계 갖고 싸움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에 관한 하는 국민은 더 실망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정권 교체가 되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희망이 있었고, 특히 그게 아주 절박하게 가까이 왔을 때는 진짜 막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몰라요. 응? 야, 세상이 바뀔 것 같고 나라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응? 그런데 실제 해보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절망, 이런 불보다는 이렇게 불안감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요새 좀 생각해서 유튜브를 막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토크빌이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는 다 그 나라에 맞는 민주주의를 한다. 근데 그 민주주의는 국민의 시민의 어떤 의식 수준에 맞춰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다. 이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알고 어떤 정책이 옳은지 틀린지 이런 걸 판단하고 정책에 대한 고민도 많은 국민들이 해주고 특히 젊은이들이 해주고 이래야만 나라가 바뀔 수 있다. 정치인들 제가 정치인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조금 제 생각을 넣어주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응?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도 제 책 여러 번 읽었다고 했고 실제 읽었고 서평도 썼으니까 읽었고 지금 얼마 전에 또 다른 분 대선 주자한테 가서 몇 번 또 얘기를 하고 제 책 줄치면서 읽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공감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래서 이게 확산돼야만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 정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강의를 끝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송현은 이게 소나무가 있는 고개라는 뜻이 솔재라는 뜻이죠. 근데 이 한국은행이 있는 자리가 옛날 남산에서 내려오면서 여기가 소나무가 많은 고개였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있는 터를 그냥 송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에 3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근무했죠. 중간에 군대 갔다 온 것까지 빼도 실근무가 한 32년 정도 되니까 오래 근무했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냥 그 터를 이름으로 했고 그 당시 또 이제 한국은행 퇴직할 때 또 내부적인으로 조금 우리 총재님이 좀 한국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인식이 안 좋아서 또 그런 한국은행의 이름을 갖고 한번 제가 홀로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별로 많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한번 이렇게 제가 경제연구소로서 한번 이렇게 좀 유지를 시켜서 한번 끌고 나가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송현경제연구소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더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다 하고 질문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먼저 이렇게 좀 모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질문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일본과 우리가 분업 체계에 아주 쉽게 들어가서 우리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은 거죠. 저기 우리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건데 혜택을 받았는데 그래서 빠른 성장을 했어요. 빠른 성장을 했지만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이런 여건 속에서 이제 그 한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간에 세계는 지금 추세가 또 새로운 고립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만 고립주의로 간다면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덜 걱정입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적응력이랑 굉장히 뛰어나니까. 근데 경제 외에도 이제
고립주의로 가면 더 굉장히 힘들죠. 미국이 만약에 이제 아시아에서 점점 힘을 빼간다면 그때 이 동북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뭐 그건 제가 뭐 고민하기에 넘어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근데 경제 문제만 얘기한다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경제 문제도 이제 뭐 고립주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뭐 그러니까 그걸 되돌리기가 어려운데 유럽은 그것을 EU라는 걸 만들어서 스스로 저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EU를 만들어서 웬만한 것은 다 내부에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 빼면은 뭐 식량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 뭐 또 되니까 에너지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은 EU는 뭐 자립이 되는 국가니까 되고 나머지 안 되는 나라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더라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이제 에너지 문제. 진짜 필요한 게 에너지, 식량,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냥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팽개쳐 두고 쉽게 이제 아까 누구 말씀드린 대로 총합의 이익이 가장 크면, 총합의 수익이 가장 크면은 그 길을 선택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지금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부품 산업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 당장 뭐 경제 구조를 바꾸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해가면서도 당장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고 지금 여쭤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여기 이제 제가 나온 답 중에서 여기 뭐 연구 개발 여기는 됐습니다. 여기 제가 우리 부품 소재 산업이 안 되는 이유 중에서 맨 마지막에 연구 개발 지원 자금의 어떤 잘못된 운용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거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제대로 써보자. 그러면 효과가 있거든요. 결국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처럼 쓰면은 뭐 저도 이렇게 제 친구들 아는 사람들 이렇게 뭐 많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우리 그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연구개발 조금 들어가는 돈은 그냥 실제 연구개발에 쓰이는 것보다는 보고서 잘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페이퍼 웍 잘하는 사람들한테 기업한테 가고 또 그 돈은 연구개발보다는 뭐 회사 내에서 다른 데로도 많이 쓰이고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뭐 그게 기업만 그런 게 농업 쪽도 그렇고 제가 농촌에 살으니까 농업 쪽도 그렇고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 방법이 없느냐를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거의 도움이 안 돼. 조금 도움 되게 돈이 들어가니까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지금 누군가 지금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실제 효과가 나타나게 그것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방법이 없을까? 사람이 찾으면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찾고 나머지는 뭐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늘 맨날 주장하는 거 1번입니다. 우리나라 보상체계 개혁을 해야 된다. 즉 이것은 정부가 하려고 노력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분, 우리나라가 보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공부분이거든요. 공공부분, 즉 공공부분이나 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원 공기업, 그 다음에 교수, 의사 이런 부분인데 이거에 보수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번 정부가 처음에 들어서 공무원 늘리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쪽만 본 거예요, 반쪽만. 이게 공무원 수가 우리나라 적은 건 맞아요. 근데 공무원의 월급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연금가에 치면 더 많아요. 그리고 뭐 직업의 안정성까지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무원 수 늘리고 공무원 보수를 낮추면 됩니다. 그 새로운 보수 체계의 공무원을 창설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직장들이 있어요, 민간 쪽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막 월급 확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뽑는 공무원들을 좀 어렵더라도 새로 뽑는 공무원들을 새로운 보수 체계에서 즉
뭐 그냥 공무원들이 월급이 굉장히 빨리 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월급이 구급 공무원들은 별거 아닌 것 같죠. 20년만 지나보세요. 그 어떤 그 복리의 법칙에 의해서 매년 3%씩 자동적으로 오르죠. 공무원 월급이 오르니까 뭐 최소 3% 정도, 뭐 어떤 때는 5%도 오르고 어떤 때는 물론 3%는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다음에 호봉도 오르죠. 그다음에 또 적당히 올라가면 승진도 하죠. 이러면 20년 지나면 엄청난 고소득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은 일반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냥 그 직무급 형식으로 해서 월급이 물가 상승률 플러스 조금 더 오르는 정도로만 하고, 거기서 이제 일을 잘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좀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보수 체계로 가면서 공무원들을 대폭 증원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하다가 특별하게 내가 직장을 못 구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일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구급 공무원은. 그 정도의 나라가 되면은 굉장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그냥 구급 공무원 해서 그냥 최저원 것보다 조금 더 받고 열심히 거기서 뭐 등기부등본 띄워주고 주민등록등본 띄워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게 얼마나 단순한 일입니까? 근데 그 월급이 그게 월급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 이런 걸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게 좀 뭐 다 지난 얘기지만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캠프에 좀 있었거든요. 있을 때 공무원 증원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이제 막 우리 선거가 땡겨졌잖아요. 그 탄핵 때문에. 그러니까 막 정책들을 팍팍팍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잠깐 제가 흔들고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또 거의 비슷하게 공무원 수 적다 맞다. 지금 월급이 얼마인지를 한번 해봤냐? 이게 사실은 양과 질이잖아요. 세상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체계 이럴 때 지금 공무원 늘리면서 보수 체계를 개혁을 확 해서 했으면 젊은이들한테 일자리 확 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 공무원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고 안 잘리고 그냥 뭐 스트레스 별로 세지 않고 그냥 하루에 딱 9 to 5 일 딱 하고 뭐 적당히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월급 받고 또 자기가 또 공부 열심히 해갖고 승진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만약에 바꿨다면 굉장히 훌륭한 제도였었는데 그냥 안 하고 그냥 증언만 하니까 욕 박살나 먹고 또 시행도 못 하고 지속 못 하잖아요. 그 지속 불가능하니까,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니까 지속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급 깎고 그렇게 많이 했으면 지속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연구개발 자금을 어떻게 좀 잘 쓸 수 있을까.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그걸 좀 연구해서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안 찾아보면 있어요. 저도 몇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길어서 설명을 못 드릴 텐데 갖고 있고,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저기 좀 공기업에 있다가 이 중견기업에 가서 사장으로 갔다가 그냥 이때 사장 오너랑 시간이 하다 나온 애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구개발 자금을 많이 받는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너 연구개발 자금 어떻게 하면 좀 잘 쓸 수 있게 한번 네 지금 한 5년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거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가능한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연구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보상 체계를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야 돼요. 특히 공공 부분부터 그걸 계속 낮춰가고 접근성을 늘려주고, 또 제가 맨날 떠드는 대로 뭐 의사수도 늘려야 되고, 의사수 늘리면 일자리 굉장히 늘어납니다. 지금 뭐 얼마나 의사가 좋게 했으면 조국 아들도 의전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딸입니다. 잘 몰라요. 조국 딸이. 그러니까 그거 그냥 의전원 쉽게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돼요. 의사수 지금부터 정원 한 50% 늘리면 일자리 많이 늘어납니다. 어렵지 않고요. 또 부정도 좀 적어질 거고. 그리고 뭐 할 거 참 많습니다. 이쪽 일자리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그래서 공공부문 이 보상체계예요. 공공부문부터. 그럼 민간부문은 거기에 맞춰집니다. 보상체계가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할 것은 저기 뭐 어떻게든 보상격차를 좀 축소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직결되고, 또 기업의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게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이것도 현 정부가 실은 두 가지 정책에서 실패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이게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이 내려오면서 거기는 부동산을 막 키우려고 막 했어요. 근데도 이게 많이 못 오른 이유가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정권이 바뀌고 좀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이 지금같이 부동산에 대한 특혜가
좀 없어질 거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돈이 있는 사람이 좀 뜯어보면은 부동산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투자에. 지금도 특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스포츠 스타나 연예계 스타 돈 벌으면 다 빌딩 사고 다 집 사잖아요. 그 외국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살지 멋있는 집 하나만 사고 돈 막 몇백억 있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에다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다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기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기업을 안 좋아해요. 일반인도 기업을 안 좋아해요. 기업을 좋아하면 주식을 사야죠.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유한양행을 좋아한다. 그럼 유한양행 주식을 사야 돼요. 그게 바로 기업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 말로는 뭐 우리가 기업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투자 우리나라 사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좋은 주식들은 다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외국인 주식 투자 비율이 거의 세계 최고 높은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특혜를 더 확대했습니다. 들어와서. 뭐 그걸 설명드리려면 너무 많은데 특히 이제 뭐 얼마 전에 저기 PD 수첩인가 나왔다고 누가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법을 잘못 만들어 갖고 지금 현 정부가 만든 거예요. 집을 100채 갖고 있어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은 양도소득세 종부세 하나도 안 내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갖고 조금 이제 줄였죠. 그래서 예전에 조금 일찍 한 사람들은 다 안 하고 지금 조금 줄여갖고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 그래도 그걸 왜 그렇게 부동산을 가진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요번 정본이 들어서기 전에 이렇게 민간에서 한 얘기예요. 일반 인터넷 같은 데 들어보면은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의 주범이 최경환, 종범이 누구였죠? 이주열. 이거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주열 한국은행총 연임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금리 정책 지금까지 이렇게 가계부채 늘리고 저금리 정책 쓴 거가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더 사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건 하여튼 두 번째 핵심 문제, 그러니까 보상 측의 다음에는 부동산 문제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장비 산업 왜 얘기 안 하시나 얘기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장비 산업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비 산업 중요한데 장비가 큰일 나면 결국 그것도 부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중요하고 우리가 이 약한 분야의 산업이 부품, 소재, 장비,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 이 세 가지가 다 약해요. 엔지니어링은 이게 개념 설계, 여기 하고 갖기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큰 이런 발전소 같은 걸 하나 진다면 이 발전소의 기본 틀을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설계하는 거. 그건 이게 이렇게 꼭 공대생이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런 게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죠. 많은데 이 장비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장비도 중요한 산업인데 요번에 요번에 대책에는 부품, 소재, 장비까지 들어갔죠. 그다음에 더 들어가고 싶으면 엔지니어링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도 핵심은 부품, 소재다. 부품, 소재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더 들어간다면 장비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재팬에도 협상 중요성 얘기하시고 했는데 협상 당연히 중요합니다. 특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전쟁 상태 또는 이걸 막고 전쟁 상태를 좀 이렇게 확대되는 걸 막고 또 전쟁에서의 어떤 명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협상이 매우 중요하고 협상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외교 정책하고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결국 그것과는 관계없이 결국 우리가 일본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을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노재팬 운동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을 거냐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정부가 역할을 할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우리나라는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민단체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민단체가 하나 나온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성금도 많이 낼 수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주 이렇게 눈에 띄는 시민단체, 조그만 건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시민단체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일본 문화 스스로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권윤지 학생하고도 연결되는 질문인데 일본에 가서 일하실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일본에 가서 일하시고 자기가 어떤 일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뭐 잘 적응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어떤 제 글에서 읽어본 건데 전쟁이 나기 전에 어떤 전쟁이 나면은 이제 뭐 만약에 일본 사람의 경우에는 미국에도 살 수 있잖아요. 뭐 유럽에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일본 계지만 중국 계지만 그 다른 나라를 살 수 있지만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러면은 거기서는 자기가 속한 나라에 애국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일본 기업에 가면 일단 그 기업에서 기업의 일을 해야 되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게 내가 뭐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일본 기업에 취업했고 일본에 산다면 1차적으로는 일본 기업의 이익, 또 1차적으로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건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본 기업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가 그게 이제 자기 가치관하고 정 어긋난다면 이직을 준비해야죠. 그렇지만 일본 기업에 있는 한은 일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 뭐 그냥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자기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도 뭐 선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어쩔 수 없지만 한국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가끔 한국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뭐 그런 선택을 해보면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일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먹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한국 음식이 더 이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내가 꼭 어떻게 물려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같은 선택이면 이쪽으로 가자 뭐 이런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고 일본에 이렇게 무역자가 많이 나는 건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고 약간 불필요할 정도로 일본에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근데 제가 이제 나름 이렇게 돌아보면 자동차 문제가 이제 일본 차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일본 차에 대한 매니아들이 많은데 유럽에서 보면 차는 어찌됐든 세계에서 독일 차가 최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좋은 것 같고. 독일에 가서는 일본 차하고 한국 차하고 독일에서는 별 가격 차이나 경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물론 가장 좋은 건 독일 차고 독일 차 중에서도 이제 브랜드가 있겠죠. 몇 개. 벤츠, BMW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 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조금 떨어지는 조금 차들 몇 가지 브랜드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일본 차가 조금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를 한 30년, 50년 쓸 거라면 일본 차가 좀 좋을지 모르지만 한 20년 이내 쓸 거라면 내가 볼 때는 일본 차 구태여 써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합리적인 판단을 잠깐만 한다면 일본하고의 문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런 것 같고 잘 답변이 됐나 잘 모르겠는데 장기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이제 협상이 필요하고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가면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어려운데 결국 일본의 공격을 이렇게 좀 무디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로 준비 끌고 가야죠. 그냥 일본이 공격이 무뎌졌다고 그냥 우리도 같이 풀어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외교나 협상은 일본의 공격을 무디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가야지 결국은 됩니다. 이게 싸움이죠. 이건 전쟁이고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기려고 그냥 이걸 적당히 마무리하고 끝나려면 그냥 적당히 해도 되지만 이기려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전이 가능할까? 가능하게 우리가 끌고 가야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볼 때 약한 나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는 조금씩 경기가 위축이 돼서 미래는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지만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렇게 뭐 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저기 와는 많이 좀 틀릴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1880년대하고 좀 비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조금 좀 이렇게 1880년대는 아주 이렇게 그걸 좀 드러내놓고 그냥 제국주의 시대니까 했지만 지금은 좀 더 거기 조금 어떤 변한다는 면에서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 말한 신고립주의라는 것도 지금 새로운 그것도 좀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거의 최고 높은 그 무역 의존도를 가진 나라예요. 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특수한 나라를 빼고 나면 뭐 독일도 조금 높은데 독일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독일은 유럽 국가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가보면 독일하고 뭐 네덜란드, 벨기에 뭐 그다음에 이런 폴란드, 체코 이런데 접경 지역에는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하고 똑같아요. 뭐 말도 비슷하고 뭐 관세도 없고 그냥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섬하고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라는 건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립주의를 간다면 거기다 우리나라는 부품 소재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식량 에너지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저기 1880년대하고 경제적인 면을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뭐 소도시 힘들 것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TV나 이렇게 저도 유튜브 보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는 저도 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조금 힘들겠지만 생각만큼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부품 소재 산업도 일본은 아까 일본이 어려움이 뭐 어떤 게 클 거냐 이렇게 저기 말씀을 하셨는데 물어봤는데 일본도 부품 소재 산업들이 우리나라 수출하던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좀 크겠지만 그리고 뭐 일단 소도시들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도 잘 모르겠어요. 얼만큼 있을 것 같지는. 그래서 뭐 답을 잘 못 드릴 것 같고 우리가 대안으로 뭐 많이 키워야 된다. 그건 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안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뭐 키울 게 많죠. 근데 어떻게 참 어떤 산업을 키워야 되느냐. 참 키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들어가면. 저는 그 산업 정책은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이 경제적 여건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 창의적인 경제 주체들이 들어가서 한다. 이런 걸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상 체계로도 개혁되고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게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개발 자금 같은 게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면 조금 우리 산업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이제 이후 이제 일본이 이제 상당히 뭐 위축이 됐지만 일본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없었다면 뭐 이런 것은 사실 역사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옛날 할 때 정조가 뭐 오래 살았다면 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6.25가 없었다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냥 그건 있었던 사건은 뭐 우리가 좀 더 쉽게 좀 더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게 없었다면은 답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어떤 시스템이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건 좀 절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이렇게 특정 분야에 돈을 많이 준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경제 전체가 이렇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지면은 이제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람 살기 좋아지는 나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살기 좋아지는 나라. 사람 살기 좋아지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은 게 바뀔 수 있지만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은 우리 경쟁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란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렇게 약간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 나라를 연구하면은 일본은 조금 뭐라고 할까 정상 국가가 처음 말씀드린 아니에요. 우선 대표적으로 일본은 여기 민주주의도 아니잖아요. 저게 계속 자민당이 계속 뭐 잠깐 빼고선 하는데 그게 민주주의일까요? 정상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인종 차별 현암이
팽배하고, 예? 그리고 뭐 굉장히 아주 보이지 않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지만 기업들이 정부가 뭐라고 한번 탁 하면 그냥 알아서 싹 안 하거든요. 중국 공산당하고 거의 비슷해요. 북한하고 비슷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저런다고 기업들이 저렇게 따를까요? 안 따릅니다. 그게 안 따르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뭐 언론도 그렇고. 일본을 많이 아는, 그리고 아시아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아요. 깊이 얘기, 제가 유럽에 한 8년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뭐 아시아에서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나라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빼고 한국, 대만, 일본이다. 그 중에 적어도 뭐 한국이 뭐 제 앞에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들어가면서 한국이 가장 낫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뭐 대표적으로 이제 FTA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ILO 물어봤죠. 한 FTA 얘기해서 말씀을 열어봤는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노동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답을 못 하겠는데 그때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그건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원칙적으로 제가 ILO 그 협정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지만 그 당시 우리가 한 EU FTA를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그런 양해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뭐 약속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당연히 그것도 들어갑니다. 예, 그것도 들어가고 뭐 아주 보이지 않는 무역 규제, 무역 비관세 장벽도 들어가고 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나라죠. 일본은.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윤지 학생 굉장히 가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개척한다고 가서 해야죠. 그리고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 사람들과 연대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연대하셔야 되고 또 이제 논리를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 논리를 얘기하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게 통할 수 너무 잘못 얘기하면 또 왕따 당할 테니까 조심하시면서 하여튼 좀 독일하고 비교를 독일은 기본적으로 강국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강국이 근데 일본은 강국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독일은 강국을 지향하지 않고 뭐 미국이 요구를 해도 지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게 자기 실제 강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도 된 거고, 그 자기 국민이 절반 이상이 사는 땅을 다 포기해버렸거든요. 영원히 그것은 내가 이걸 국가, 독도 이런 땅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폴란드랑 굉장히 분쟁이 많은데 독일인이 더 많이 살아요. 그 땅도 다 포기해야죠. 우리 영원히 이것은 우리 땅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뭐 그렇게. 그 대신 거기서 들어온 사람 다 받아요. 독일로 들어온 사람. 뭐 그렇게 돼야 이게 그럼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독일하고 유럽은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유럽에서 있으면 비교해 보면 저건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소득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나라 같지 않은 나라죠. 우리가 걔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일본보다는 훨씬 우리가 더 열려 있고 문화적으로 열려 있고 정치로 민주주의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약하지만 경제만 잘 따라잡으면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고 그 길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좀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 정도로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송현은 대답을 드렸으니까 된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갖고. 시간 넘게 좋은 강의 해주신 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